꼼찰 청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다음 주까지만 방송하면은 이제 바로 추석 연휴네요. 네. 그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 가을 남자. 추남입니다. 추남. 추남이에요. 요즘은 갑자기 이제 우리 김태형 기자가 광고 요괴가 돼가지고요. 예. 저기 이동영 작가가 우리 저 김태형 기자를 광고 요괴로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얘 뭐 요괴가 어울리긴 합니다. 아유 저기 이제 그 KBS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종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KBS 싫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채널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구나. 네. 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꼼찰청장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빤히 보이는,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그런 재판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마치 정말 모르는 척, 속는 척, 언론들이 호응해주고 야당이 호응해주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추석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기자 새끼들도 이제 고향 가거나 쉬지 않겠습니까? 그 새끼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영원히 걸요. 당직 있는데. 당직 그냥 아주 영원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또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광고. 오늘은 남의 살입니다. 남의 살. 네. 저는 냄새를 맡고 이미 김용민닷컴을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냄새. 어우, 자, 냄새. 우선 그 설성목장 추석 선물 세트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세상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고기는 설성목장의 설성 한우 선물 세트와 그 한돈 선물 세트입니다. 자, 우선 한우 선물 세트. 아이고, 추석 선물의 꽃 설성목장의 한우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설성목장은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축산물 업체로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맛과 포장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과 헬스업 인증 그리고 가격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받고 싶어할 그런 설성 한우 선물 세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 마블링도 아주 육즙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네. 설설 녹습니다. 네, 살살 녹아요, 진짜. 정말 달콤하네요. 네. 총 7개의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7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한우 국거리, 한우 불고기, 한우 등심, 한우 갈비 등 구성 역시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구매하셔도 돼요. 절대 퀄리티나 가격 면에서 미치는 게 없어. 네. 자, 그리고 또 바로 설성 한돈 선물 세트입니다. 자,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성 목장의 한돈 선물 세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단순합니다. 한돈 목살 1kg과 한돈 삼겹살 1kg씩 모두 2kg이고 먹기 좋게 500g씩 소분해서 담았습니다. 네. 역시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추석 선물을 단체 주문하실 경우 배송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느라 진땀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센터 1544-1871 이순재 씨 목소리로 1544-1871 1544-187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선물을 위한 압도적 최저가 김용민닷컴의 추석 기획전에서 만나보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진짜 좋네요. 맛있습니다. 최고. 저도 지금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설성 목장. 이게 돼지고기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게 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쇠고기를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돼지고기도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무슨 엿을 바른 것 같아? 조청을 바른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랑 이렇게 같이 버섯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같이 먹으면은 정말 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저도 지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저는 여기서 매일 주말 한 끼를 책임져요. 여기서 주문을 하면은 한 토요일 전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요일에 먹는 거죠. 아, 야. 그래서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리면은 어떤 분이 글을 남겨. 아, 그 꼼찰 청정에서 먹던 그거군요. 그 전복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더군다나 올 추석에는 농산물은 20만 원까지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좀 한우의 경우는 10만 원이면 좀 작다라는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 물론 30만 원이면 더 좋겠지만 2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좀 푸짐하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설성 목장. 아, 설성 목장이 지금 와 특가. 설성 목장이 저기 이천에 있어요. 경기도 이천. 어. 야, 이거 매장이 서울에도 있지 않나요? 설성 목장? 사무실. 아 봤어요. 오늘 오다가 아 진짜 거기 예 설성 목장을 봤는데 나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그랬는데 식당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건물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오늘 김용민닷컴 광고 오늘 설성 목장입니다. 그거로 와 야, 죽여준다 진짜. 너무 좋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막 흡입하게 되네요. 정말. 못 받았네요. 제가 오늘 저희는. 휴가인데 원래 휴가인데 일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맛입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요. 여러분 저희끼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 진짜. 정말. 원래 와. 진짜 맛있습니다. 원래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이건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맛있네. 아, 설성 목장은 정말 네, 이건 업계 최고입니다. 네. 한우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데가 지금 이제 횡성 한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설성 목장. 예. 야. 저 이제 소고기 다 먹고 돼지고기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말을 못 하겠어. 진짜 고기가 달아요. 고기가 달아요. 정말 달아요. 조청을 바른 것 같아. 조청을. 이런 고기도 싫다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한 채식주의자라고 보면 돼. 난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사람은 설성 목장 이게 마지막이야. 여기서도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먹어야 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아, 원래는 광고를 해주려면 조금 맛만 보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완전 식사를 말이 없어. 계속 아니 말을 먹느라고 못 말을 할 수가 하겠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바로 김용민이 때문에 그래. 김용민. 예전에 진짜 이만큼 줬지. 제가 불같이 한번 화를 냈어요. 야,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진짜요? 진짜. 이거 그냥 소금에 그냥 구운 거잖아요. 그냥. 야 근데 진짜. 이런 돼지고기는 어떻게 기른 건지 모르겠네. 좀 비결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거 무항생제 아닌가? 아니 내가 네. 자꾸 무항생제. 저 형님은 돼지고기 얘기하는데 응. 난 소고기가 맛있어요. 어우 진짜 이건 고소해. 정말 너무너무 고소해. 고소해. 소고기가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 싶어. 고기는 가르는 거 아닙니다. 다 먹는 겁니다. 아니, 제가 되게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흡입을 마셔버렸어요, 고기를. 아, 그래. 벌써 다 드셨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건 먹는 거는 확실히 김태현 기자 옆에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 되게 이렇게 막 먹고 싶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천천히 먹었거든요. 나름 천천히 먹는데 사라졌어요. 이게 잘 입에 녹습니다, 입에서.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돼지고기가 사실은 잘못 싸는 경우 약간 그 돼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흑돼지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깨끗하게 고소해.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맛없는 데 가면 약간 입에 기름기 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안 남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프로 이름을 바꿉시다. 고기의 힘. 고기의 힘. 정말 이거 소고기가 특히 맛있는 게 네.
멀쩡하게 마블링이 있어요. 마블링이 안 좋다고 마블링이 전혀 없는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아이, 그렇죠. 여러분? 응? 마블링이 있어줘야지. 응? 아니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설탕 없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아, 못 먹습니다. 말만 그런 거지 뭐. 그럼요. 그리고 또 그래 방송도 마찬가지야. 일반 방송하면 저속하다 그러는데 EBS가 제일 낫다 그러는데 그 EBS 시청률은 낮아. 뭐야 이게 도대체? 응? 지들도 안 보는 걸 말이야. 그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갔거나 뭐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 그게 덜 들어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 살 많이 뺐거든요.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해보고 그건 사기다. 왜냐 레몬즙만 먹어야 된다며. 맞아요. 네. 그건 죽으란 얘기지. 난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 운동하고 소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예전에 네. 황제 다이어트라고 맞아요. 그 밥은 안 먹고 탄수화물은 안 먹고 이런 지방만 단백질만 흡입하는. 저도 그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행복한 말로를 제공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사야겠다 이건 진짜. 진짜 저도요. 이건 사야 됩니다. 이 뭐라고 했죠? 아스피린?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네. 설성 목장 여기 이 목장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키워요. 사람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사람도 여기 좀 보내면은 좀 잘 키워주느냐고. 보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소하고 돼지한테 민폐입니다. 아니 아마 우리 저기 프로그램 이름도 돈찰청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 아니 쇠고기도 분명히 맛있었거든요. 쇠고기도 보니까 이건 정말 고소해요. 그러니까 쇠고기가 어떤 분들은 좀 싱겁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고소한 맛이 나요. 마블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약간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적다 싶기도 한데 그런데도 고소해요. 근데 돼지고기는 더 맛있어. 자,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도 다 먹었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하나도 안 소 변호사님도 다 드셨어? 네,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문 성공. 자, 이번에는 뭐 광고라기보다는 생활 정보에 가깝습니다. 검색창에 마켓 경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켓 경기. 경기. 방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이용객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인천공항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와 세상에 토요일 오픈데 네. 이건 뭐 진짜 썰렁해가지고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근데 1군에 한 20명이 카메라 몰고 막 와가지고 있길래 누군가 봤더니 현빈 씨가 귀국하는 그런 거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즘에 기내식을 파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기내식을요? 네. 나가지는 못하니까 기내식 먹으면서 분위기만 일단 내봐라.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이제 기내식 제공하는 괜찮은데요? 업체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켓 경기 여러분 검색해 보셨어요? 마켓 경기. 자, 주소창에다가 마켓 경기 한번 쳐보세요. 예. 사이트가 있네요. 네, 마켓 경기에 들어가면은 경기도에서 생산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파와 감자 그리고 잡곡 세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농약 친환경 양파 5kg. 네, 이게 10,000원입니다. 와 너무 싸네. 이번 주 베스트 1, 2위입니다. 네, 이게 1kg가 아니에요? 5kg 10,000원. 와. 네, 마찬가지로 그 경기도 무농약 친환경 햇감자. 요겁니다. 아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우, 무거워라. 우와. 5kg. 요게 10,000원. 5kg 10,000원. 네, 와. 그래요. 5kg 10,000원. 자, 그리고 찹쌀, 현미, 찰흑미
기장 율무 같은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혼합 잡곡 세트 2kg은 2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스토어의 각종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까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켓 경기는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구나. 감자. 예. 감자, 여러분. 도와드릴까요? 예? 도와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오. 예. 자, 와, 알차다. 진짜 많다. 이 마켓 경기는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인데 원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농약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등의 그 인증 내용은 경기도 바로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보장합니다. 네.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다네요. 이게 원래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던 친환경 농산물인데 네.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 그런 농산물이라서 저렇게 좀 판매를 하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다 우리 경기도 용인에 네.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김이 오고 그러더라고. 김치가 오고 쌀도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급식 업체들이 사실 다 도산을 할 위기래요. 그러니까 그 급식 업체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학교 안 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일이 애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주고 야 니들 먹어 집에서 먹어라고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음식물이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음식하고요 군대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실 그 음식 질은 참 좋아요. 식자재 질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취사병들이 이렇게 요리를 배웠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건데 네, 재료는 좋습니다. 국방부가 그 재료는 잘 했더라고요. 네. 그런 재료들로 이번에 판매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 소개한 양파, 감자, 잡곡 세트. 그러니까 다시 양파는 5kg 10,000원. 네. 감자는 5kg 10,000원. 잡곡 세트 2kg 20,000원. 네, 그래요. 이런 가격으로 어디서 식자재를 산다? 못 사죠. 그 아주 초고급 식자재를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원래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 검사가 제일 깐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식재료인데.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현재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켓 경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쇼핑도 하시고, 아울러 어려운 업체, 그리고 농부분들에게도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마켓 경기 부탁해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님. 교수, 동양대 교수. 지금 어떻게 휴직 중인가요? 지금 현재는 휴직 중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동양대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최송혜 총장께서 죄송할 일 하셨네. 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물러난 상태죠.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다 본인이 그렇군요. 교주 역할을 하신다는. 그 영주, 동양대가 있는 영주 지역에서는 최성해 총장의 말 한마디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아, 그래요? 얘기합니다. 예. 오, 거기 그 지역 화폐에 최성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를 자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일부만 공개했었지만 그 녹취록에 네. 호봉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월급을 더 줘야 되니까. 더 줘야 더 줘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연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진중권이는 이 학교가 난파선인 줄 알고 미리 뛰어내렸구만.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적절한 시점에 잘. 여담으로 정경심 교수가 진중권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소문 맞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여러 형태로 해서 이제 직접 추천한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중권 교수다.
뭐 그런 증언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 지난번에 학교 내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했었죠. 다른 교수가 최성해 총장이 그 정경심 교수를 너무 이뻐하고 그래서 남매지간으로 보이고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정결권을 줬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를 거의 뽑은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뭐 남매까지는 좀 그 과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적어도 친인척인 줄 알았대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최성해 총장이 그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인사권도 주고 뭐 전결권 막 넘겨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통하면 안 되는 민원이 없을 정도였다고. 네. 오.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친인척이다. 그런 얘기가 파다해졌다는 아니 거예요. 그런 관계면은 지금이야 뭐 험악한 관계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라면은 그 조민 씨에 대한 표창장은 뭐 한 20장, 40장도 찍어줄 수 있었겠네. 말만 했으면요 아마 저기 인쇄기 돌렸을 거예요 아마. 세기로 돌려. 아니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할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최성해 총장이 등을 돌린 시점이 그 녹취록에 나와요. 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최성해 총장이 그 뭐랄까 그 청탁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 나왔었거든요. 그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아니 그 부분을 또 조국 교수가 얘기했었고. 예, 그래서 열받아서 등 돌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은 두 집안이 되게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였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임명되는 그 시점에도 그렇게까지 등을 돌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을 확 돌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시점을 전후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정황도 나와요. 저희가 몇 번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날짜가 2019년 8월 27일입니다. 그 2019년 8월 27일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게 8월 27일이고요.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전까지 조국 펀드라고 얘기가 나오던 것들이 갑자기 표창장 위주로 바뀌는 시점도 8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모펀드랑 뭐 이런 문제들을 싹싹 긁어와라 얘기한 부분도 8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 특정 날짜를 지목했다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그 날짜도 8월 27일입니다. 그래요. 표창장 이제 위조 혐의 관련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들이 유리한 증언들이 이제 하나하나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민 양이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니까 돈은 못 줘도 우리가 돈은 못 줘도 표창장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맞습니다. 말도 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그 연합뉴스 기사로도 나갔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쑥 묻혔습니다. 사실 재판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뭐 다가오고 있는데 거의 다음 주 뭐 증인신문 하고 피고인신문 생략한다고 하고 근데 오늘 재판정에서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뭐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 계셨지 않나요? 네, 그 정경심 교수님이 그 이제 앞에 재판부랑 그리고 검사가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할 때 직접 물어보자라는 얘기를 나누는 그 대화 과정에서 호소를 했어요. 그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인이 이제 좀 퇴정을 시키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딱 보자마자 얼굴에 너무 낯빛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서류 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퇴정하셔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사하고 돌아서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면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10시에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11시가 되기 전에 정경심 교수가 실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쓰러지고 한 거는 10시 반 조금 넘어서였던 거죠. 약 30분 사이에 뭔가 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물론 정경심 교수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족들이 계속해서 법정에 불려 나갔단 말이에요. 불려 나와서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내밀한 사생활 얘기를 자꾸 끄집어냈다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광부 씨도 이제 증인으로 불려 나왔었는데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죠. 네. 정경심 교수의 동생하고 뭐 정경심 교수 사이에서 오갔던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갑자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국 장관한테 들이밀면서 이거 아느냐라고 묻는다든지 전혀 알 수 없. 또는 거꾸로 그 정광부 씨한테는 누나가 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그 문자를 하나 제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생활을 지나치게 들추거나 네. 아니면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나 이런 또는 가족들끼리 이제 조국 장관 가족들끼리 만들어지는 단톡방이 있는데 네. 그 단톡방 내용을 끄집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재판장 들으라고 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자들 보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말 잘 듣는 기자들 보라고 하는 것 같아 느낌에. 네 그런 거죠. 그 이틀 전에는 다른 재판에서 아들과 함께 그렇죠. 출석해서 똑같이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이제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을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략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이제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일부 진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진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질문을 이어갔고 이제 끝까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본인 재판도 있고 본인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 재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뭐 앉아있든 서든 사실 이제 저희도 재판정에 참석해서 같은 재판을 계속 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지속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증인석에서 앉아있는 거는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 나는 뭐 안 듣겠어가 아니라 물어보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되고 뭐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답변은 변호인이 하지 않습니까? 증인 신문할 때는 네. 증인이 직접 증인으로서 이거는 증인으로서? 예, 증인으로서 아직 김용민이가 나가가지고 빤스 재판 가서 증언하듯이. 그거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그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을 증인 신문할 걸 준비를 해오는데 검사가.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뭐 사실 거기 아무리 그렇지만 2시간, 3시간씩 질문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의 그 아픈 곳을 찌르거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또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마구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 자체는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그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 정권에 대한 재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재판에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뭐 동생, 자녀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쓰러지는 것까지 보여줬다면 사실은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약간 마음을 좀 흔들고 싶어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조 전 장관이 뭐 그동안 이제 기자들이 뭐 딸 집에 찾아가서 밤늦게 막 문 두들기고 막 진짜 초인종 누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밀치고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병이 있고 그 병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조용히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식의 호소를 또 냈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진짜 뭐랄까 이 조 전 장관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이어지는 거의 뭐 파탄 내기 식의 제가 이번 일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 얘기 듣고 소름이 확 돋는 걸 느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들, 또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가장 바라는 결말이 뭐냐? 그것은 공소권 없습니다. 그래요. 전 근데 피해나가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근데- 되는 그런 걸 얘기하나 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존재했었단 있었죠. 말이에요. 예. 그렇지. 가까운 사례로도 노회찬 의원 네. 좀 멀리 가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가품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낙중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 봐서는 그렇게 결말 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죄가 있는데 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적절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물론 앞에서는 우리는 가혹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말은 말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항상. 어? 그 허위범 특검 같은 경우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을 이제 그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허위범 특검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하는 걸 보면은 노회찬 의원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용해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기 전에 그 피고인 신문을 강행한 것은 검찰이 그렇게 한 그러니까, 것인가요? 예. 오늘은 30분 만에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퇴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퇴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피고인 신문 하겠다라고 재판부랑 얘기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이제 익성 임원의 아들 이봉직 회장의 아들 이현주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쵸. 그 이후에 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공판이나 다음 공판 기일에서 네.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하면데 이제 그 재판장이 말려요. 아니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피고인 신문은 원래 잘 안 해요. 피고인 신문 잘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피고인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도 안 받는단 말이야.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별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변론 기간을 좀 더 줄게요. 이러고 있는데도 검찰에서는 굳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중간에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속이 안 좋고 몸이 안 좋다라는 걸 호소하니까 재판부에서 15분 정도 휴정 시간을 줘요. 근데 그 휴정 시간 이후에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변호인 측에서 이제 퇴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석 재판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 도중에 그 약간 정말로 잠시 동안 기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혔다는 얘기도 있고. 아이고, 그래요? 참. 그러면은 그 걸석 재판으로 증인 신문 진행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쭉 이어졌거든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보면은 익성의 임원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혐의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래서 몰랐죠, 뭐 그런 식의. 실은 그분이 이현주 씨가 예전에 조범동 씨 재판에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어떤 정도 얘기를 했냐면 그 증거가 나와요. 근데 그 네. 증거가 이현주 씨 핸드폰에 나왔던 건데 그 이봉직 회장과 이창건 부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봉직 회장이 끼지 않은 회의에 이창건 씨가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돈의 흐름을 그려주고 앞으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가 그걸 찍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보내요. 네. 그러면 이 익성이 앞으로의 투자 흐름을 다 제어하고 있다라는 증거였는데 그렇죠. 검찰은 그거를 좀 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현주 씨가 그 지난번 같은 경우도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네. 조금 그 뭔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코링크는 사실은 익성 것이다라고는 판단이 내서 어떤 상당히 중요한 재료를 제공한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것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채 진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됐고 결국에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그 피고인이 의뢰인이 저렇게 쓰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 하는 것도 다 철회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하려고 했던 것도 철회하고 다음 주에 계획했던 것도 철회해 버렸어요. 사실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이분들이 말을 했던 것들이 이미 그 조범동 씨의 1심 판결문에 대부분 실려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증인신문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심 재판, 조범동 씨 1심 재판을 봤으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니다. 차라리 그게 이번에 나오게 한 다음에 검찰이 그거를
반대로 막 이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자기가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네. 질문을 통해서 뭐 확실하게 몰랐다고 얘기해라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사생활은 사실 그렇게 마구 들춰도 되는군요. 아니, 내가 이재명 지사 1심 재판을 봤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사실 증거는, 그러니까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관련한 그 오디오 네, 맞아요. 파일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냥 검찰이 이걸 숨긴 거예요. 그랬죠. 숨겨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 파일이 저쪽 검찰한테 넘어간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 파일 내놔라. 그냥 뭐 옥신각신하다 결국 내줬는데 거기 다 있었던 거야. 그랬죠. 증인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님이랑 그 아들을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공소사실 가지고 원래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2018년도에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소사실은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날 정경심 교수랑 그리고 그 아들 조원 씨를 부른 이유는 2018년도에 나왔던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 쪽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냐를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2018년도께 허위면은 이전 했던 것도 다 허위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러니까 거죠. 심지어 또 그런 얘기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 보니까 2011년, 2016년에 그 했을 때는 그 인터넷 했을 때는 잘 갔다 와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왜 그 뒤에는 없냐? 이걸 보면 이거는 허위 아니니? 야, 이렇게 정말 몰고 가더라고요. 너무 논리에 비하기는 천하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 출근할 때 우리 집사람 맨날 나갈 때마다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러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럴 그럼 수도 그날은 있는 출근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때 네. 그 파일을 검찰이 숨겼는데 네. 왜 안 내놨냐? 라고 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거기 진실이 다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사생활을 뭐 지켜준다 이런 거는 지들이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이 사생활을 다 까발려가지고 개망신을 줘야 되겠다. 여러 오해와 억측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까고 원칙도 기조도 없어요. 말 그대로 선택적 정의인 거죠. 그렇지. 그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갖고 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었죠. 정경심 교수 그동안 쪽에. 계속 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검찰이 객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있기 객관 때문에 의무. 더욱 그 말이 그런 생각이 거예요. 안 났어. 객관 의무. 왜냐하면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객관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내야 되고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공판검사는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이 마치 당사자, 원피고처럼 한쪽 당사자가 돼서 피고인과 싸우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되면 이제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시국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한테는 그 검찰 가서 묵비권만 행사하라고 결국 기소할 텐데 법정 가서 가리면 된다. 왜냐 검찰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집단이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MB 때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김용민 씨는 그래서 검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정말 주옥순이 날 한번 걸었거든. 네. 주옥순이 뭘 걸었냐면 내가 그 박근혜에 대해서 트위터로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썼어요. 애비나 딸이나. 근데 그걸 고발을 했네? 그것도 나오래 또 검사가.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걸 왜 조사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걸. 난 그걸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아니라 나는 그걸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그 조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국민이다. 라고 딱 끊었어. 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미친 짓을 한 거야 내가 한마디로.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그로부터 4년 후 탄핵 이후에 경찰서를 7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무혐의로 나왔어. 아. 그게 아니 이게 또 뭐야? 아니 그 7분.
그거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요. 무혐의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어디 봐서 그게 명예훼손이 되면서 그게 처벌이 될 사안이에요. 아, 나 좀. 하여튼 검찰이 완전히 선택적으로 네. 골탕 먹일 놈들은 제대로 골탕을 먹이고 봐줄 놈들은 또 제대로 봐줄 분들은 또 제대로 봐주는 이런 아주 정말 양아치 짓을 했던 시대였어요. 지금이 뭐 그때와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하다 보면 사실은 익성부터 해가지고 최성애 이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범죄라는 거를 알게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림을 맞춰놨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소로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요즘 재판 들어가 보면. 네. 뭐 저도 이제 이 상황을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검찰에 과연 이래도 되는가? 원래 이렇게 검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그 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정말 주관적으로 일정한 신념을 갖고 또는 그 어떤 확정적인 의심을 갖고 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맡으라고? 경찰이 맡으라고.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정말로 맞을까 안 맞을까 의심이 되나 안 되나를 걸러내주는 사전적인 어떤 걸러주는 장치를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가인 검사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대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객관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그런 건데 지금 검찰을 보면은 경찰보다도 더 이상한 것 같아. 차라리 경찰은 요새 하도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오히려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행동이 보면 더 이상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권한이 더 크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검찰이 지금 사실은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법무부 장관을 지금 2명이나 어떻게 보면은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정치적 공세로 계속 받아서 이어주고 또 언론은 검찰 편에 딱 붙어서 검찰의 이야기만 써주고 법원의 재판도 검찰의 이야기만 써주고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딱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 끊어지는 거는 진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너무 막판에 그 뭐라 그럴까요? 막판에 그 최고의 그 검찰에서 발악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윤미향 기소 사건 보면은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는 대부분 기소, 그러니까 막 수사했던, 네, 그거죠. 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사 사건 대부분 기소. 너무 그건 좀 아니죠. 대부분 불기소인데. 대부분 불기소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대부분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불기소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기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불기소 부분의 끝에 부분에는 기타 제기된 혐의점에 대해서 면밀히 밝혔으나 어떠한 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유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짜맞추기식으로 뭔가 굵직한 거 우리가 다 아는 보도가 막 됐던 6가지 사건 정도를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사건 그리고 정대협 정의협 사건 이렇게 해서 6가지 이제 큰 굵직한 사건 6가지를 정도 6가지를 불기소하다 보니까 기소도 맞춰가지고 6가지를 한 것 같아요. 짜맞추기식으로. 그래서 6, 5, 6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짜놨는데 그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로 기소가 된 것도 있고 저 그걸 처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식품위생관리법, 네네.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네. 공중위생관리법이요, 많이요. 이 윤미향 의원 기소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내용보다 불기소된 내용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에 언론에서 맥락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의혹들은 대부분 불기소가 글쎄 되었거든요.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진짜.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이거였죠.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정대협 돈을 횡령해서 자녀 해외 유학비로 쓰고 아파트를 사고 또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해서 돈을 주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맥주집에서 하루에 3천만 원을 썼다는 것이나 아니면 정의연, 정대협이 22억 원을 모금해서 9억 원만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13억 원을 횡령했다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중복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안성 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거 다 무혐의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 관련해서 부실하게 공시된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불기소 이유이긴 했는데 당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거는 정의연 정대협이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다른 데 유용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그 후원금을 뭐 자녀 유학비로 썼다.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보면 전부 무혐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기소한 내용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왜 그 정대협에서 일하는 정의연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이 활동가들이 자신이 받은 급여를 다시 기부를 네, 해요. 그랬죠. 근데 이 기부를 한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니들 원래 짜고 한 거지. 원래 애시당초에 너 일 안 했고 급여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빼돌린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횡령으로 그걸 기소를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 미담을 범죄로 조작을 하는 건데 정말 저는 답답스러운 게 이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최지석 부장검사 네. 서울 서부지법에 이분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언젠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때 언론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왜?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을 때. 왜? 전국 수석을 하면은 그 인터뷰를 하러 오잖아요. 네. 수석의 비결이 뭡니까? 예. 그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수업 시간을 잘 듣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이런 뻔한 대답 있잖아요. 요 대답을 시키더래. 그렇게 대답하라고. 진짜요? 그래서 이 언론이 이거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했대요. 한마디로 그걸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건 뭐냐면 야린 거지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야린 거죠. 그런데 요새 하는 걸 보면은 참 검사 못 믿겠네. 나도 그 양반 앞에 가가지고 검사 못 믿겠네. 한번 야려주고 싶어 진짜 요새. 예. 네, 이 기소된 내용 보면은 그 일전에 이제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님과 공모하여 그 손영미 소장님이 그 계속 그러니까 도와드렸던 기론옥 할머니를 사실상 등쳐먹었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한 거예요. 준사기. 예. 준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네.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 해왔던 손영미 소장님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활동가분들의 모든 활동을 앞으로도 그리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기소는 이제 치매를 앓고 있었던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에 한 7,900만 원 정도로 이제 기부하게 했다 이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던 증거는 그 기부한 이후에 세계 이제 그 할머니 자체가 인권 운동가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다니면서 연설을 했던 그런 영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비록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24시간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걸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준사기죄로 의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론옥 할머니가 이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네. 약을 드셨어요. 치매는 치료가 안 되지만 네. 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는 약을 드셨고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없으신 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치매가 올 것이고 건강이 나빠지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시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계셨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셨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도덕의 최소한, 특히 형사법 같은 그렇죠. 경우는 도덕의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기론옥 할머니가 10수년 동안 거기서 정대협에서 생활하셨어요. 네. 정의에서 생활하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를 수발해드렸고 식사 챙겨드렸고 외출 나가셨고 외국을 같이 함께 여행도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그런데 그랬다면 저는 만약에 그 돈이 실제로 그렇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준사기로 하느니 그냥
이 정도쯤이면 네. 드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검사라면 아니 자기도 한번 그 치매 노인 한번 간병해 보라 그래.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1년에 1억 2억을 준다 그래도 그 힘들거든 너무 못해요. 2017년 네.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그 돈을 착복했다는 건데 보면은 작년에 그 수요 집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1400차 수요 집회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로녹 할머니가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길게 연설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활동가분들이랑 대화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참여해 주신 시민들한테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장소에서 할머니가 제 그 할머니의 의사를 가지고 소통을 했던 건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이 모든 활동까지 다 깡그리 치매 노인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가는 건 그럴 수는 없죠. 너무 가는 건 아닌가.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불기소했던 사실에 대해서 아니, 기소한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심지어 너네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사실은 전부 불기소가 되었다. 혐의점이 없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 안성 쉼터를 마치 여관처럼 이용해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네 여관처럼 이용해 놓고 이용하고 돈도 내고 했으면 여관이잖아.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해라고 해서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으로 이걸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 소신수사인가 봐주기인가 아 이게 진짜 봐주기인가 그리고 부실 수사로 볼 수 없을 정도 탈탈탈 털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검사들이 본 그렇죠. 윤미향 수사는 봐주기인가라는 거 하면서 이 이렇게 윤미향 의원의 고개 숙인 얼굴을 이 사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아이고. 기사들이 아직도 그 있고 머니투데이는 자기 회사 그 성추행 사건이나 빨리 좀 털라고. 진짜 이거 너무 그 회사 거기서 그 저기 젊은 기자가 한 명이 그렇게 그 국장인지한테 그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그 노동청에서도 지금 이게 고발이 돼 있고 한데 그 당시 피해자가 회사를 쫓겨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지금 회사 잘 다녀요. 그래요? 예. 그 머니투데이는 그거나 빨리 좀 정리하라 그래. 진짜. 그 보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자료를 턴 거예요. 지금 그랬죠. 검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자료를 10년 자료를 털었죠. 10년 자료예요. 10년 자료. 근데 거기서 50여에 900여만 원. 이거는 한 번에 18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정말로 사회 상규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사용을 했으니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지역 단체죠, 정당 단체. 네, 단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할머니한테 기부할 기부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돈을 내고 가겠다. 혹은 전기료 정도, 뭐 청소비 정도 우리가 주고 그렇죠. 가겠다. 그 정도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정말 안 받았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배임으로 걸 수. 네, 그거는 이건 배임이다. 여기를 안성 쉼터라는 명목에 그러네요. 얻어놓고 너네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용했다.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위해서 쓴다고 해서 네. 또 기부 받아놓고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위배해서 쓰려고 했지라고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더 처벌감이죠. 그런 식으로 원래 분명히 또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네네. 예, 검찰은 이 사실이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무죄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이걸로 걸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혐의가 기소된 그 혐의가 아니라면 예컨대 이제 그냥 와서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 네. 그럴 경우 바로 배임으로 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네,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네,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형님이 막 동생 이름 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 근데 동생이 처벌당할까봐 직권남용으로 처벌당할까봐 가만히 있으면은 무죄가 그렇게 됩니까?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네. 뒤에서 공모했다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죄인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의해서. 방조죄 뭐 이런 걸 적용하든지 공모를 적용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금 실시간 채팅에 올라오신 분 중에 글 올리신 분 중에 우리나라 전교 1등이 본 모습이다. 요즘 보면은 전교 1등 한 사람들이 옛날에 회사를 갖고 옛날에 법대를 갖고 네. 서울대 법대를 갖고 요즘은 서울대 의대를 간다는데 네.
그 전교 1등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교 1등들이 이런 거예요. 전교 1등은 손혜인 변호사님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근데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사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이 검찰이 주장하는 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명확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제가 이제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나 이런 곳은 검찰이 작정하고 360도로 털면 뭐라도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검찰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정의연, 정대협도 공익단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치를 작정하고 털면 뭐라도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차분히 변론을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가 난 것이다. 좀 제가 걸리는 거는 이제 윤미향 의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어요. 약 10년간 1억 원 정도 이제 횡령을 한 것이 있다. 이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피아지방법원 마지막 회가 네. 윤미향 의원 주제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 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불법 영득 의사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막 쓰는 그게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리고 단체는 단체마다 뭐 회사면 회사, 뭐 공익법인이면 공익법인, 뭐 사법이면 사법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횡령했다, 내 돈처럼 썼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회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회계 처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당시에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검찰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기소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돈의 뭐 흐름이나 사용처나 이런 거를 잘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의연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그런 단체이지만 항상 이제 돈이 모자라서 허덕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돈이 너무 없었을 때 급하면 윤미향 의원이 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뭐 강연을 했던 뭐 부수입이라던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던가 이래서 일단 급한 돈을 메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만약에 돈을 메꾼 돈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그 단체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빼오면 그거는 횡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빌려줬던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뭐 단체가 이자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까? 이자를 뭐 약정을 하면 줘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자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줘야죠. 이자까지 그렇지.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던 분이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재단이 이렇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줬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다시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전부 다 횡령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검찰로서는. 그러면 그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죠. 예,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그러니까요. 났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너무 치욕스러웠던 그게 너무 거예요.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요. 나쁜 이게 놈으로 지금- 몰리고 네. 그 사실 시민운동가의 생명, 재산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인데 그렇죠. 그게 완벽하게 형해화가 된 거예요. 사회적 살인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네. 어제 또 이제 뭐 신장순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조의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의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전에 할머니 계좌를 뭐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그쵸. 계좌를 그래서 조의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뭐 열어두고 할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지출 근거나 증빙이 없이 뭐 이제 자기가 먼저 지출했던 것을 나중에 보전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2011년도 거부터 해가지고 뭐 카드 매출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다 많이 날라가서 네네. 이게 증빙 자료로서 좀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를 굉장히 아주 이만큼을 횡령하기 위해서 계속 막 3만 원, 2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다 3만 원, 2만 원씩 횡령하기 위해서 10년간 모든 나의 그런 걸 다 몸바쳐서 시민운동 한다는 거는 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 정의연 내부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항상 이사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의연 누군가 개인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은 없어요. 그리고 활동 일지 같은 데 명확하게 하나하나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떤 활동가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이때 뭘 사용했는지, 이 할머니가 어떤 말, 어떤 건강 상태였는지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재판에서 사실은 검찰이 저는 그 자료들만 보고 기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소하기엔 너무 검찰이 좀 약간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쵸. 네. 완전 정치적이죠. 이거 네.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미향 의원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횡령이라는 건이 안 들어가면 이 사실 기소가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 맞추듯이 이 횡령을 꼭 넣어야지만 기소가 그림이 완성되는 거고, 그리고 범죄 사실도 몇 개는 더 있어야 돼. 이게 뭐 불기소 쫙 많이 발표할 거면서 기소 몇 개 발표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소 사실도 맞춰놓다 보니까 공중위생법 관리법까지 위반이 됐고, 불기소는요 차마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써놔요. 그 밑에다가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혹들을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많이 제기했으면 면밀히 검토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줄임표를 한 거죠. 너무 많은 불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그 동부지검이죠. 동부지검에 그런 얘기해요. 서부지검. 서부지검에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라. 철저히 규명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더 이상의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봐줘야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다는 그 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걔네들이 지금 하도 막 찔러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사람들 소송을 당해야 돼요. 하나씩 다. 예, 그걸 하려다 보니까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갔어. 니들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애시당초 이 일을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이득 본 건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이죠. 아유, 그러네.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 위안부 할머니들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네. 그러니까 학예사, 그러니까 박물관 얘기예요. 큐레이터죠, 학예사가. 큐레이터. 네.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받고 일하기에는 정년에 부담이 되니까 비상근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비상근으로 일을 하면은 큰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을 찾아봤는데 네. 거길 보면은 학예사가 없어도 돼요.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 등록할 때 우리가 이런 박물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만 해서 그 시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윤미향 의원이 뭔가를 횡령했고 사기가 있었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거 아닌가. 네, 저도 이걸 예.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정해놓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학예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마치 갖춘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탔으니까 이거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고 사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박물관도 아무것도 없고 사업도 하지 않은데 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국가를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나쁜 범죄이지만, 지금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쳐보니까 지금도 활발하게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맞아요.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 중에서 학예사라는 조건을 이제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죠. 근데 저 예전에 이런 보조금 관련된 사건도 이제 변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이 약간, 이건 이제 예단.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법이 약간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는 그 조건을 도저히 갖출 수가 없는데 법에서 그걸 갖추라고 하니까 한 개, 두 개 정도로 이제 땜빵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단체는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거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디든 걸면 걸리는. 하지만 이 사람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처벌해요? 라고 항변할 말 수 없기 못하죠. 때문에 네. 그게 처벌을 받는 거지만, 다만 그럴 경우에는 법이 현실을 이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굉장히 돈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은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근 학예사를
어떻게 보면은 고용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부 검토를 통해서 비상근 하계사를 그렇게 고용을 했던 것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참작 사유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이게 생각을 하계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정의원 어른이 사실 다른 데서는 상당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건비를 주고 상근 하계사를 네. 쓸 수가 없어요. 아휴. 더 황당한 거는 이 이제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제 운영 자금으로 이분들 자발적으로 뭐 기부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진술까지 다 마치셨는데 어차피 이 돈을 부정수령해서 사기를 쳐서 부정수령했다. 이거 어차피 인건비로 안 쓸 거였잖아. 운영비로 쓸 거였잖아. 그런데 이거 인건비를 쓴다고 거짓말 쳐서 돈을 받아갔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애초에 돈 받는 사람 아닌데. 돈 받는 사람은 돈을 받아서 내 인건비 맞는데 내가 다시 이 단체의 운영비로 기부한 기부하겠다. 거다라고 진술까지 다 끝내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문제라는 이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아니, 일이거든요. 아니, 저 같아도 만약에 아니. 정의원에서 네.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그 돈을 받는 게 미안할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겠지만 받고도 미안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 일부라도 분명히 기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했다가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빼돌린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가지고 빼돌린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뭐냐면 미담을 범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출연료를 받아서 내가 여기 쇼핑몰에서 뭘 사 먹어. 그러면 처음부터 너는 그걸 사 먹으려고. 너는 그거를 출연료를 받은 게 아니야. 출연료를 준 게 아니야. 이걸 사 먹으려고. 그 예를 와. 그분 있잖아요. 미디어 봉구님이셨나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봉구. 봉구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인가 기자들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돈 이렇게밖에 못 벌면서 이걸 왜 기부해?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기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기소를 그러고 보니 하나. 미디어 몽구 그 의혹 제기했던 부분은 그럼 완전히 그것도 이제 해소가 그건 아예 언급도 안 돼 버렸네 이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언론들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아요.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이 싫어서 공격하는 건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고 저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본을 이게 콧대만 높여준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더군다나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꼭 지금 상태에서 이 일을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어? 겨우 이런 정도로는 결론 낼 거면서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정말 기본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윤미향 의원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언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죠. 아마 이렇게 정말 이제 맥락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제기했던 의혹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도 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면서 검찰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함에 있어서는 오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나서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완전히 빡 돌거나 완전히 미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거의 모든 야당, 언론, 검사들이 단체로 나서서 되지도 않을 사건을 마치 무슨 큰 범죄인 양 만드는 거는 이 흐름에 오야가 있기 때문에 오야. 그렇죠. 오야가 누굽니까? 꼼찰총장이요? 꼼찰 총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대로 두고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